이게 북한 핑계 대고 국내 정치적으로 나쁜 짓을 하던 시절에 구축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막 만들고 인용하고 그래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북핵 문제 해결 행보를 발목 잡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용한답시고 미국에서도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 북핵 문제는 결국 해결 안 될 텐데 괜히 해결될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뭐 지지나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결국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북한은 무조건 압박으로 굴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결국 자진해서 핵을 버리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게 상책이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한이요,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독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당군의 후손이지만은 계속 어렵게 살다 보니까 저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냥 운명으로 알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DNA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작년 9월 6일인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회의라는 것이 열려가지고 사실상 이쪽 지역의 정상들이 다 모였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가고 아베 총리도 가고 그랬었는데 푸틴이 아베가 계속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푸틴이 했던 얘기였어요. 그거는 북한한테 노스코리아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그때 고난의 행군 시절, 그러니까 95년부터 김일성이 죽은 그 이듬해부터 98년까지를 그쪽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시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진해서. 그리고 고도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이런 구호를 붙이고 전기도 없고 컴컴한데 그냥 말은 난방이고 뭐가 다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견디더라고요.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이 아마 야 저거 조선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식으로 감동을 받았는지 놀랐는지 작년에 푸틴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 고난의 행군 시절에 보니까 풀뿌리를 캐먹으면서도 우리한테 손을 안 벌리더라. 그런 사람들한테 뭐 제재하면 된다고? 꿈도 꾸지 마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이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 손 들고 나오라는 것은 그러는 건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에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면은 이제 답답해가지고 굶어 죽기 싫으니까 손 들고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극히 미국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산물이었다. 결국 이제 이 북한은 그러면 언제 북의 핵을 포기할 것인가? 지금까지 북핵 협상사를 보면은 자기들이 처음에 꺼내놨던 것은 절대로 중간에 바꾸지 않습니다. 미국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또 바꿔보기도 하고 무슨 뭐 꼭 흥정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태도를 바꾸는 것은 미국이었었어요. 처음에는 막 죽일 것처럼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뭐 해줄게. 해도 이제 그게 북한에서 조금 호응했다가, 약속에 기대했던 대로 안 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 그때는 또 다시 또 뒤로 설무하니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와봐. 해서 또, 그러니까 금방 때려 죽일 것처럼 막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지르고 했다가도 북한이 더 세게 벼랑 끝을 쓰고 막 그냥 뒤로 물러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다 설문이 가서 붙들어 와요. 그래 놓고는 뭐 우리 보고 뭐 제재를 제재망을 뚫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더 이상 제재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북한 인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제재를 뭐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지가 자진해서 하지 않았어요. 이게 태도 바꾸는 겁니다. 지난번 2월 27, 8일 회담이 지금 볼튼 때문에 깨지고 난 뒤에 미국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지도 모른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일종의 경고를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다시 재개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몰아붙이지 못할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 이 북핵 문제를 푸는 구도를 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자꾸 왕래하고 러시아를 갈 것처럼 하는 것이 러시아나 중국을 딱 등 뒤에 세우고 앞에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계속 일방적으로 못 치면 형 좀 말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북핵 문제를 그야말로 미국 주도하에 풀 수 있을 뻔 했는데 괜히 세게 밀어붙이다가 중국, 러시아가 개입하도록 만들면은 문제 해결도 느려질 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그 발휘할 수 있는 이 소위 영향력이라 그럴까 또는 그 결과를 구축할 수 있는 헤게모니, 지배권을 세게 갖지는 못하죠. 지분이 떨어지죠. 그 문제 해결하는데 중국, 러시아가 상당히 큰 힘을 보탰다면 나중에 결과물을 나눠 먹을 때 3등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그럴 상황이 걱정되니까 갑자기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지난번에 볼턴 가지고 겁을 줬는데 얘들이 더 세게 반발하니까 다시 새로 시작하자 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직접 또 편지 보낼 수는 없고 한국 대통령을 불러봐라. 뭐 대통령하고 만나는 모양새만 취해도 아마 거기서 뭔가 지금 답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왜 새로운 길이 왜 걱정이냐면 4월 11일이 저쪽에 최고인민회의 지난 3월 10일 날 선거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우리 국회죠. 이 정기 국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1기. 그 국회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길을 국가의 방침으로 공적으로 확정해버릴 수가 있다고는 전망이 나오니까 야, 이거 사전에 좀 차단하자. 그러려면 최소한 그날 아마 그 전에도 하고 싶었겠지만 미국 대통령도 조정할 수 있는 일정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은 그냥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만사제 펴고 가지만은 왜냐하면 이게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만사제 펴고 가야죠. 국민을 위해서라면.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다시 북미 관계 협상에 그 불씨가 살아나면은 그만큼 비핵화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편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바로 대북 적대를 전제로 해서 구축됐던 그 시절에 구축됐던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지금 마음에 안 드는 행보예요, 이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일이 잘 돼가지고 북핵 문제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은 북미 관계 개선 속도도 빨라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 핑계대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밀러 특검이 저렇게 해서 러시아 스캔들이 없어지면은 이제 특검이 아니라 저 탄핵은 비켜갈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 페이스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그동안에 그런 대로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업적을 내놓은 것이 지금 북핵 문제입니다. 이란 문제나 시리아 문제나 다 이게 뭐 어떻게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그런 대로 지금 만나본 김정은 만나보니까 얘는 잘하면 될 것 같다. 상당히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업적을 낼 수 있게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노스코리아의 지도자니까 이걸 활용하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시동을 하려고 문 대통령 불러드린 겁니다. 아마 좋은 메시지를 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 볼튼이 정리해서 낸 것은 그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얘기를 시작해보자. 우리도 요구 조건을 낮출 테니까 북쪽도 요구 조건을 우리한테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요구 조건을 낮추고 또 영변 플러스 알파 할 때 알파를 좀 규모를 좀 크게 해서 내놓으면은 할 수 있어 하는 얘기를 아마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김현종 안보실의 2차장이 러시아를 거쳐서 지금 돌아다가 바로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과 이번에 가가지고 조율을 해가지고 대북 특사를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얘기는 4월 11일 날 좀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지 마라. 새로운 길을 가지 말고 앞으로 북미 회담이 다시 열릴 거에 대비해서 좀 그대로 조용히 있어달라 하는 얘기를 하려면은 문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특사가 먼저 가서 이번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미국 쪽에서 좋은 사인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고 좀 사고 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떳떳하게 공항에서 막 큰 소리로 하는 것은 다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보도가 되면 북한한테는 메시지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굉장히 세밀하게 남쪽의 보도를 체크합니다. 담당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화라는 단어 글자 좀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라는 단어를 보면은 원래 그게 화평입니다. 평화라는 순서는 이게 일본식이에요. 중국어는 화평이에요. 화평의 화자는 평자는 평자지만 화자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벼화자하고 입구자가 합쳐 있습니다. 벼가 입속에 들어가는 게 골고루면 그게 평화입니다. 사는 형편이 다른데 형제간에 사는 형편이 다른데 형이 됐건 동생이 됐건 잘 사는 쪽이 못 사는 쪽을 도와주면 그 가족은 그 형제는 우애도 하고 제사 때도 다 모이고 명절 때도 와서 큰 집에서 절도 하고 오는데 앉아보십시오.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비켜가고 뒤에다 대고 욕이 나고 새끼 형이라는 놈이 뭐 그런 거지 형이라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가서 쌀과 비료를 고정적으로 40만 톤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을 주던 시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동포가 아니면은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누가 우리에게 먹을 걸 주겠어. 우리 참 고맙게 알고 먹고 있다. 근데 남쪽 언론에서 우리는 못 보지만 남쪽 언론에서 뭐 이걸 괜히 뭐 군인들이 뺏어간다느니 배급만 하고 사진 찍고 다시 걷어간다는 일은 뭐냐 그런다는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고맙게 알고 먹고 있다. 고맙게 알고 먹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시키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 근데 남쪽 쌀이 좀 붉기는 떨어집니다. 왜? 2년 된 그 저장미를 갖다 와서 방아찌워 주니까 이게 물을 머금었다가 이제 마르고 하다 보면 방아찌면 부스러기도 나오고 색깔도 약간 회색으로 되고 그래도 우리 쪽에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도 붉기는 떨어지지만 죽을 수어들이면 오히려 노인들은 좋아하십니다. 확실히 못한 증거지. 그리고 2005년이죠. 2005년 6월 17일 날 당시 6.15 행사로 민간 행사인데 이제 그땐 정동영 장관 시절에 정부도 같이 갔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백화원에서 첫 인사가 그동안에 남쪽에서 쌀과 비료를 보내줘서 우리 인민들이 매우 고맙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인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전해주십시오. 남쪽에서 괜히 그 없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서 내돌린다고 그러는데 그쪽은 내돌린다는 얘기를 잘해요. 그런데 우리 그러진 안 합니다. 고맙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관 선생이 관심하는 그 사람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하는 그게 중국식 표현입니다. 관심하는 그 육자회담 인차 돌아가겠습니다. 인차가 이제 곧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그대로 그 순서대로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 북 육자회담 곧 복귀. 그것만 기사가 됐어요. 받아먹고 고맙다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사가 안 되죠. 개가 사람 물은 것은 기사가 안 돼요. 사람이 개를 물어야 기사가 되죠. 마찬가지. 자, 바로 그런 식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가지만 문 대통령이 가서 다시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려내는 역할을 할 거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는 얘기는 다시 이걸 지금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라고 온 거예요. 볼튼이 정리해서 건네줬던 노란 봉투에 이 들어가 있던 이 완전한 비핵화, 빅딜. 그거는 어떤 점에서는 그 미국 정부도 이게 북한이 도대체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흘려서 로이터 통신에 그것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의존 관계가 심화되면 그 사회문화적인 공동
내지 동질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고, 그까지 되면은 경제 공동체가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그게 정치 공동체까지 발전할 수 있으면 정치 공동체부터는 통일입니다. 정부 한 개, 국고 한 개, 국기 한 개, 애국가 한 개, 군대 한 개, 정치 공동체, 정치 군사 공동체, 그런 경제 공동체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대북 지원을 퍼주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세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서독이 독일을 통일한 것은 바로 퍼주기입니다. 거기 이제 거기도 분단이 내종은 하지 않았어요. 전쟁 끝나고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을 두 쪽을 내든지 네 쪽을 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의 일부였기 때문에 우리를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이용 가치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륙을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고, 소련 입장에서는 대양으로 나올 수 있는 교두보고, 일본은 가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독일은 네 쪽이 났습니다. 미영불 소가 나눠 가졌는데 그것이 나중에 미영불은 서독이 되고 소련이 점령한 때는 동독이 됐는데, 그 49년에 거기는 정부가 49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처럼 48년에 들어서지 않고 49년에 들어선 소위 기민당 보수 정권이 추가라고 노력해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별명이 붙은 경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래 놓고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 분배 문제가 나옵니다. 당연히. 분배 문제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점수를 따게 돼 있어요. 복지를 늘리고 교육 투자를 많이 하고 뭐 등등. 그 정권이 3인당으로 넘어갑니다. 69년에. 딱 들어서더니 3인당 정권이 브란트 수상 총리가 이제 초대 총리인데, 그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생아예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계속 노동자로 컸습니다. 근데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하여튼 독일에도 검정고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국회의원도 되고 나중에 베를린 시장을 했습니다. 서베를린 시장. 그 경력이 나중에 서독 총리가 되는데 3인당에서 총재가 되고 요거 이제 총리까지 됐는데, 딱 기민당이 벌어놓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도의 엄청난 부를 국내적으로 다 분배를 넉넉하게 하고 또 남는 돈을 동쪽으로 보냈어요. 근데 참 독일 사람들은 내가 그때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77년에 통일을 들어갔는데 처음에 가서 한 게 동서독 관계입니다. 영관계. 야, 이거 왜 이렇게 야당에서 이거 그때는 우리 대북 지원 같은 건 꿈도 못 꿀 때니까 이게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왜 이게 야당에서,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기민당 쪽에서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참 독일은 좀 이상하다. 나중에 이제 우리 대북 지원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독일과 우리의 차이. 역시 제국을 꿈꿨던 나라, 그 제국을 꿈꿨던 나라입니다. 인구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동서독 통일되어 8천만 조금 넘어요. 우리도 지금 통일되면 7,500만 되는데, 역시 제국을 꿈꿨던 나라는 국민들의 도량도 크구나. 우리는 쫌팽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 스스로 속국을 자처하고, 일본의 식민지 노릇하면서 친일에서 먹고 산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헐벗고 굶주리고 독립운동 했다는 죄로 빨갱이로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대북 지원에도 이제 좀 인색해졌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독일을 참 부러워했죠. 근데 독일은 69년에 그렇게 꾸준히 동쪽으로 돈을 보내요. 나중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된 뒤에 베를린 장벽이 그 일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건 서쪽에서 동쪽으로 현금이 가고 현물이 가는 동안에 민심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오더라 이거야. 마음은 이미 넘어왔고 몸이 마저 넘어온 것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입니다. 아, 이게 좀 자유롭게 살자. 저 담 너머는 장벽 너머는 여러 가지로
그 자유롭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그 자유의 바람 좀 쐬자 해서 깨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이제 선거로 통일이 돼버리는데 그때 독일에서 발표하기를 지난 20년 동안 통일이 되기 전까지 브란트 총리가 들어서 가지고 3인당 내각이 대동독 지원을 시작한 그날로부터 통일될 때까지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간 현물과 현금은 전부 합산하니까 1044억 도이체마르크다. 1044억 도이체마르크를 달러로 환산하면 약 한 580억 달러 됩니다. 20년 동안에 580억 달러면 29억 달러입니다. 연간. 그 29억 달러.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문을 닫으면서 김영삼 정부 때인 95년에 쌀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작년 15년 말까지 개성공단, 금강산 등등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 돈이 30억 달러나 됩니다. 20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30억 달러면 돈을 하나 30억 달러 1년에 1억 5천만 달러인데 그걸 가지고 째째게 이걸 가지고 핵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그 돈으로 핵 안 만들어도 군수공업부가 미국의 눈치 안 보는 나라들한테 무기 팔고 군복 팔고 군화 팔고 해가지고 돈 벌어서 1년에 10억 달러씩 번다고 미국 의회 보고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독일이 그러니까 1년에 29억 달러씩 가는 동안에 민심이 넘어오더라. 바로 화평의 원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3인당 정부가 그렇게 해서 13년 동안을 꾸준히 82년까지 동독을 돕는 정책을 꾸준히 지속하는 동안에 김인당이 별로 시비를 안 걸었어요. 그 대목에서 제가 이게 제국 같은 나라들의 국민들의 도량은 정치인들도 좀 다르구나. 그 동서도 분단을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이 왜 없겠어요, 거기에. 거기도 반공교육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은 다 해도 돼 하는 식으로 봐줬고 시비 안 걸었고 더 놀라운 것은 82년에 정권이 기민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됐는데 집권한 헬무트 콜 총리가 3인당 정권 시절에 시작했던 대서독 동독 지원 정책, 동방 정책, 독일은 오스트폴리틱은 기민당 정권 하에서도 계속한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그날로 끊어버렸어요. 박광자씨 사건 나니까 누구는 그것을 통과 의뢰라고 그랬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버렸죠. 자, 바로 그겁니다. 서독이 통일을 이룬 것은 대동독 지원. 우리 쪽에서 악의를 가지고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대북 경제 지원. 그것이 통일을 가져왔습니다.